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에 머물면서 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위중증 환자 이전의 신규 확진자 규모의 어떤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4,4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대비 한 960명 가까운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러한 경향성이면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2,000명대 초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평일로 가게 되면 3,000명대 초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확연한 감소세가 뚜렷하다. 신규 확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규모도 연 이틀째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위중증 환자이신 분들은 최근 경향성을 보면 12월 4주하고 5주 차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당시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에서 6,0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때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보였었던 당시에 그 확진자 규모를 보면 7,000명대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 좀 줄은 양상, 그때 신규 확진자 규모였을 때 감염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 규모도 점차 감소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환자 병상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 병상 가동률도 뭐 30%대에서 50%대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위중증 환자나 신규 확진자 규모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규모 감소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향후 확산의 향방은 오미크론 변이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을 보면 12월 4주 차에는 3.7% 정도를 보였던 반면에 일주일 만에 5주 차에는 8.8%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영향에는 물론 오미크론을 포함한 주요 변이 검출 PCR 진단법이 개발이 되면서 실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전파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역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방역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례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정도의 증가 속도면 빠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늦어도 2월 중에는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코로나19 브리핑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면 네. 일단 오미크론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위기만 잘 극복을 하게 되면 2분기에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힘들었던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게 되면 올해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수가 있고 이거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이런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설 연휴쯤에는 우세종이 되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유럽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는데 WHO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세지만 위험성은 덜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독감이나 풍토병 수준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높지만 병원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좀 희망 섞인 어떤 발언을 언급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을 할 텐데
오미크론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중간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델타보다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종식에는 상당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오미크론보다도 병원성이 더 떨어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향후에는 독감이나 아니면 감기처럼 계절성을 띠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점차 변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변이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다. 이렇게 분석을 들려주셨는데요. 자, 법원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했습니다. 돌파 감염도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더 많이 코로나를 전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행정법원에서의 판결, 그러니까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3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제가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좀 무리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 더불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같이 포함됐거든요. 근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실제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이런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하기보다는 학원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번에 이 3종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시설 대표적으로 PC방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행정 소송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향후에 방역 당국에서 어떤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로도 이런 논의가 번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단 법원 판결뿐 아니라 방역 패스와 관련한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방역 패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역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기준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고려돼야 할 부분은 이 방역 패스를 적용을 했을 때 해당 시설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시설이 필수 시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앞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필수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방역 효과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적용됐던 16종의 시설과 더불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같은 이런 시설 1종이 포함된 17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거든요. 네. 이러한 시설들은 항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데
그 얘기는 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오랫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시설마다 조금 더 세밀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정부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특정 연령대에 대해서 특정 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접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3차 접종 효과가 기존 미접종 3차 접종 이전에는 한 4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예. 3차 접종 이후에는 70%까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90% 원래 효과였던 90%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3차 접종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룹,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4차 접종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3차 접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방어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정 부분 면역학적 측면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독 단백질만 사용을 해서 면역 효과를 보이는 그런 백신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바이러스의 다른 단백질, 즉 내부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항체와 같은 체액성 면역 유도는 할 수 있으나 T세포 등 세포성 면역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생약독화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백신과 같은 형태가 면역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같은 개념으로 감염이 됐을 때에는 즉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게 감염이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전체 단백질의 면역 효과에 반영이 되면서 보다 효과를 높일 수는 있는데 문제점은 일단 자연 면역이 형성되려면 감염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감염이 됐을 때에는 장기 후유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 감염자인 경우에는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 효과를 유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 전망과 현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들려주신 전망처럼 상황이 점차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